네, 노동계약을 하면서 이 임금에 대해서도 서로 약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임금에 대해서 약정을 하더라도 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이 실제로 임금을 얼마나 지급을 해야 하는지 계산을 해봐야 하죠. 뭐 예를 들자면 이 노동계약에서 시간당 10,000원으로 이렇게 임금을 정했다면 사용자가 월급을 줄 때 노동자에게 달랑 10,000원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10,000원이니까 그 노동자가 한 달 동안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따져서 그 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해서 월급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계산된 월급을 지급하는 거죠. 우리가 노동계약에서 뭐 약정을 하고 뭐 또는 이제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임금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실질적인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도구적인 개념이 바로 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받은 임금을 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서 받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뭐 일종의 계산 도구 또는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이 통상임금, 뭐 이제 또 평균임금이라는 거죠. 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고요. 특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깐 이 근로와 노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근로와 노동이라는 표현을 좀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표현일까요? 물론 우리 법률 용어로는 이 노동이 아니라 근로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왜 이 노동이 아니라 근로라는 말이 채택되었는지 뭐 이건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이제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달리 왜 우리만 이 노동이란 말을 근로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뭐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독재 정권의 농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좌파들이 좌익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노동이라는 용어를 배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근로라고 바꿔 부른 건데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쓰게 된 우리말들 참 아름다운 우리말들이 많은데요. 뭐 인민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이 동무라는 말도 또 그렇죠. 자, 어쨌든 이 근로와 노동은 모두 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 워크를 뜻하는 말인데 사실 보면 이게 근로도 워크, 뭐 노동도 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사회적인 의미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말에는 그 앞에 무언가가 좀 생략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노동이라고 하면 그 이제 노동이란 말은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어떤 다른 개념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네, 그 노동이란 말이 어떤 다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라는 거죠. 자, 그건 바로 이제 임금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지금 임금에 대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란 말에는 사실은 임금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 노동을 말할 때 있죠.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은 결국에는 이 임금 노동 또는 이걸 줄여서 임노동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임금 노동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냥 노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이 근로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좀 말을 하자면 이게 이제 어떤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일종의 이 사회적 의무라든가 또는 책무로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 노동이란 게 없고요. 이 근로라는 개념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를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이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노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법학이든 뭐 아니면 다른 학문 분야든 간에 이제 가장 먼저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어 있죠.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고 또 아주 적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근로라는 말이 나쁜 의미의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확한 개념은 아닌 거죠. 또 이게 어떤 정치 이념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좀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라는 거죠. 그 일제시대 있죠. 그러니까 이 정신대 있잖아요. 정신대. 이 정신대의 이름이 이게 이제 뭐냐면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였어요. 그래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였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때 이제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 초센 조시 킨로 테신타이 이렇게 했어요. 이제 킨로 테신타이, 이게 이제 근로정신대였던 거죠. 또 이제 일본이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던 이 조직 이름도 있는데 이게 그 근로보국대였죠. 그래서 킬로 호 코쿠다이, 그래서 이제 근로보국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방 후에 이 친일파들이 아주 그 물러가지 않고 친일파들이 그냥 다시 득세를 하니까 그 노동, 그렇죠? 이게 로도라는 말보다 그 이제 자기네들한테 좀 익숙했던 친숙했던 이 킨로라는 말을 계속 쓴 거예요. 어쨌든 뭐 이게 정확한 개념은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정확한 개념은 이 근로가 아니라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 노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 처럼 뭐 이게 이제 법률 이름으로, 그러니까 법률명으로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모두 노동, 뭐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건데요. 당연히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또 이게 학술적으로도 또 명확한 개념이 이 노동이죠. 이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률명, 근로기준법이니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니 하는 그런 법률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라든가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제가 감점 처리해도 되는 거죠. 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면 정확한 용어 사용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정확한 용어 사용은 그 어떤 연구라든가 학문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게 법률학인데, 이 법률학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 사용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구분을 하고 좀 정확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통상임금은 이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노동 또는 총노동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는요, 이 지급하기로 정했다라는 건데요. 우선 이걸 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번 시간이 통상임금이고 또 다음 주제가 우리 평균임금인데, 잠깐 이 두 개념을 서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적 차이를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임금은 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걸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어쨌든 이 평균임금 개념의 핵심적인 포인트 있죠. 바로 이거 지급된 임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나죠.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이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임금은 이미 이제 지급한 임금이라고 하고 있죠. 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받기로 한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받기로 한 임금이니까 아직 안 받은 거겠죠. 그리고 이 평균 임금은 이미 지급한 임금이니까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통상임금은 받기로 한 임금이니까 임금을 받기 전에 임금 액수가 결정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 평균 임금은 받은 임금이니까 임금 액수는 임금을 받은 후에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 통상임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 통상임금은 어디다 쓰느냐, 이게 또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것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임금 개념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수당, 그리고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을 했을 때 그 할증임금을 계산할 때 보통 이러한 임금 체계를 시간외 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는 이런 해고 예고 수당이라든가 연장 야간 휴일 노동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이 해고 예고 수당 있죠. 해고 예고 수당, 그 앞에서도 잠깐 말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했었죠.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를 하려면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물론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고를 하려면 미리 해고의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해고의 예고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해고 예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을 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이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액, 이거를 이제 해고 예고 수당 또는 해고 수당, 해고 예고에 가름하는 지급, 이렇게 불렀죠. 자, 이 해고 수당, 또 해고 예고 수당은 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질상으로는 임금에 해당하지가 않죠. 이건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죠. 자, 이러한 해고 수당을 산정할 때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연장노동이라든가 야간노동, 휴일노동을 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건 당연히 이건 임금이겠죠. 이건 임금인데 당연히 이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줄여서 연차 휴가 수당 또는 연차 수당, 연차 유급 휴가금, 실무에서는 부르는 명칭이 좀 다양한데요. 어쨌든 이 연차 수당은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죠. 이건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임금으로 보상을 받는 건데요. 연차 휴가가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뭐랄까,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은 이게 통상 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평균 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보통 실무, 그러니까 기업 실무에서는 좀 싼 쪽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겠죠. 뭐 어쨌든 이 연차 유급 휴가 수당 그 성질은 임금이라는 거, 그리고 통상 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평균 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뭐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개념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이 노동력을 판매하는 단위가 시간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실무에서는 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문제는 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급, 뭐 1급, 주급, 월급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러한 체계에서는 어떻게 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는지, 네, 법령의 규정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1호에서요, 이 시간급 금액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네, 제1호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제2호에서 1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노동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제3호에서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일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일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일주의 소정 노동시간과 소정 노동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라고 하고요. 제4호에서는 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고요. 여기서 월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일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죠. 복잡하고요. 네, 자, 여기서 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소정 노동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정 노동 시간에 대해서 이 소정 노동 시간은요, 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소정 노동 시간은 이 법정 노동 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한 노동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법정 노동 시간은 뭐고 소정 노동 시간은 또 뭐냐? 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 노동시간, 뭐 소정 노동시간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뭘 계산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소정입니다. 소정. 이렇게 쓰는데요.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정한 바, 정한 바라는 뜻입니다. 둘이든 셋이든 또 몇 명이든 간에 이제 서로 무언가에 대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바가 어떻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뭐 서로 협의를 해야겠죠. 다음은 이 법정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당사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겠죠. 자, 또 우리가 이제 이
약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뭐 당장에 그 핸드폰 밖으로 가면 이 약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정은 약속으로 정한 것, 다시 말해서 이 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계약으로 정했기 때문에 약정인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법정과 약정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채권이나 채무도 뭐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약정 채권,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법정 채권, 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이번 수업하고는 뭐 그다지 관련은 없는 내용이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법정과 약정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것, 정해지는 거, 그걸 약정,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거 법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노동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노동관계는 약정 채권관계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는 그렇죠. 이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뭐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계약에 의해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는 이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 관계. 다시 말해서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에게 어떤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또 채무라는 의무를 또 부담하는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역시 이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정 채권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 약정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법정이라는 말 이거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법정과 약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약정과 법정이라는 말 대신에 이 소정과 법정이란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물론 이제 소정이란 말이 이 약정이란 말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닌데요. 이 경우에는 이 소정이란 말의 의미나 약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정이란 말의 의미는 결국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해서 정했다라는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소정 노동 시간, 법정 노동 시간 이것처럼 법정 노동 조건과 소정 노동 조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법정 노동 조건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노동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 법정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그런 노동 조건. 이게 이제 소정 노동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소정 노동 조건은 항상 이 법정 노동 조건보다 높거나, 그러니까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정 노동 조건은 법률이 정한 노동 조건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도요, 이 제15조에서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건을 정한 노동계약을 무효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효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이 법정 노동 조건은 이 노동 조건의 최하한선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래라는 거죠. 가장 아래. 그러니까 더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하한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소정 노동 조건은 항상 이 법정 노동 조건을 상회하는, 그것을 이제 웃도는 노동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동 시간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 노동 시간은 노동 시간이 긴 것하고 짧은 것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한 노동 조건이냐라는 거죠. 긴 거하고 짧은 거 어느 게 더 이제 나은 거냐라는 거죠. 당연히 시간이 짧은 게 더 우월한 노동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항상 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노동 시간이 더 우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정 노동 시간은 이 법정 노동 시간보다 짧아야겠죠.
아니면 최소한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소정 노동 시간을 정하려면 이 법정 노동 시간이 얼마인지 그거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소정 노동 시간이 뭐냐라는 걸 알려면 법정 노동 시간이 뭐냐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노동 시간을 정해진 것보다 최소한 그거보다 짧거나 아니면 그거만큼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법정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요, 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봅시다. 제1항에 1주간의 노동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제2항에 1일의 노동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노동 시간입니다. 조금 저기 한 게 요새 뭐 이제 주 52시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 52시간이 아니죠. 주 40시간이잖아요. 1주간의 노동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해서 주 52시간제를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제 근로기준법은 분명히 1주 40시간이라고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걸까요? 뭐 신문도, 뉴스도, 방송, 정부, 뭐 기업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이나 뭐 이제 학자들까지 다 보면 주 52시간 노동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보면 법이 정해놓은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이죠. 그러니까 소정 노동 시간을 정할 때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왜 52시간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40시간인데 어디서 이 52시간이 나오는 거냐? 그게 이제 궁금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분명히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52시간은 왜 뜬금없이 이게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일주 40시간이 있어요. 이 40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노동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법정 노동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소정 노동시간을 정하라고 하니까 이 소정 노동시간도 법정 노동시간과 같이 일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거의 뭐 이제 한 천에서 한두 개 빼고 나면 다 이렇게 일주 40시간을 소정 노동 시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 40시간이 있는 거고요. 네, 주 40시간 있고요. 그리고 또 12시간, 12시간이 또 있는데 이 12시간은 소위 말하는 이게 연장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노동 시간을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주 40시간의 노동 시간에다가 또 일주에 이 12시간의 연장 노동 시간을 합산을 해서 일주일의 노동 시간이 52시간이 된다라는 이 논리인데요. 참 이러한 논리는 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이게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40시간의 노동 시간은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법이 정해놓은 원칙인 거죠. 그리고 이 12시간의 노동 시간은 이 원칙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12시간의 노동 시간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이 이렇게 그렇죠. 이제 연장 노동이라든가 무슨 잔업 특근 이런 게 이제 거의 일상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이제 현실은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노동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정해놓은 원칙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자, 부득이한 경우에 이 12시간까지는 그 연장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시간은 40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52시간제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러한 원칙과 예외를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원칙은 원칙이고 예외는 예외죠. 이 원칙과 예외를 서로 섞어버리면 이 원칙과 예외가 서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냥 꿀꿀이 죽처럼 합쳐지는 거죠. 막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우리 보면 돼지우리에 뭐 그죠? 돼지가 싼 똥도 있고 먹다가 흘린 꿀꿀이 죽도 있고 막 이런 게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도 아니고 예외도 아니고 뭐 이상한 아주 추저분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주 52시간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노동시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40시간이라는 이 노동시간의 원칙이 바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죠? 모두 법이 정한 일주일의 노동시간은 40시간이 아니라 52시간이다 라는 관념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40시간이라는 그 원칙적인 규정이 아니라 52시간이라는 그 관념이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게 이제 원칙이 아니라 그건 이제 40시간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거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짧게 일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52시간씩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40시간 일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원칙이 오히려 예외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52시간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제 만연해 있는 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 체계를 이거를 그냥 고수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오랜 시간 일을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려는 그런 시스템을 법 제도적으로나 어떤 사회 관념 또는 뭐 사회 통념에서 이걸 유지하기 위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권이 한 일이 이거예요. 한 일이 이건데 이게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 56시간이었는데 이걸 52시간으로 줄였으니까, 그죠? 56시간이었는데 이걸 52시간으로 줄였으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지금도 그런데 그 전에도 그렇고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길었어요.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아니면 이게 사회 관념적으로든 이 노동시간은 40시간이었는데 이 노동자를 위한다는 이 민주당 정권, 어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52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52시간이 원칙이 된 거고 일주일에 40시간에 이어서 12시간씩 더 일하는 게 이게 원칙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정 노동시간과 연장 노동시간이라는 어떤 원칙과 예외가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의 52시간 자체가 그냥 원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시간 일하는 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된 거죠. 자, 여기에 이런 논조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동조를 한 거예요. 언론인이 뭐 노총이니 그죠? 그 다음에 정의당이니 뭐 노동당, 진보당, 녹색당 뭐 이런 소위 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냥 같이 동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은 또 노동자의 정당이라고 하죠. 노동자의 정당이라고 자기들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가슴에 실제로 대못을 박은 거죠. 아주 커다란 그냥
못을 그냥 탕탕탕 박아 놓은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이게 어떤 노동법이라든가 이 국제적인 노동 규범을 원칙을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는, 그러니까 말로는 그냥 노동자를 위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면서 사실은 보면 가장 반노동자적이고 가장 반노동법적인 이제 폭거를 저지른 게 바로 이 52시간이라는 그 개념이에요. 바로 이자들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고 또 여기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법과 제도가 그것을 이제 따라가게 돼버린 겁니다. 이 개념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철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인 법과 제도들이 이 개념에 맞추어서 다시 이제 재정립이 돼버리는 거죠.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라고. 자, 봅시다. 주 52시간 노동제라고 하는데 봅시다. 여기 이제 노란 선이 이게 노동시간이라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로 법정 노동시간의 한도. 그러니까 이제 주 40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한도를 벗어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연장 노동시간 12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이 연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연장은 늘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잡아당겨서 길게 쭉 늘리는 걸 연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연장을 하는 것도 연장이 뭐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무줄도 막 아무리 탄력이 좋아도 쭉 늘어나다가 언젠간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장을 하는 것에도 한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연장의 한계는 결국에 이제 자연적인 한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의 노동 시간을 연장한다 라고 하더라도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이 24시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는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 자연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뭐 하루에 24시간씩 일을 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좀 자야 되고 또 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노동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법은 이 노동 시간을 규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나 어떤 제도, 사회 관습 같은 거에 의해서 이 규제되는 거, 이것을 사회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노동시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설정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동시간을 연장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몇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실제 한계는 어디까지냐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하면 연장은 늘린다는 의미고요. 이 늘리는 것은 어떤 설정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법이 정한 노동시간의 한도는 여기 이 40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의 한도는 결국 이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에 노동시간을 연장했을 때 이 연장한 노동시간을 포함해서 노동시간은 40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시간이 있고 연장해서 12시간을 더 연장하는 게 아니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한 노동시간의 합계, 그러니까 노동시간의 총량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의 노동시간 연장했을 때, 그죠? 연장한 노동시간 포함해서 이 노동시간은 40시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일주의 노동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초과할 수 없으니까, 넘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가 연장의 한계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노동시간을 연장한다는 말은 이 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 내에서 소정 노동시간을 그보다 적게,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35시간 뭐 이렇게 정한 경우에 이거를
늘려가지고 4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처럼 소정 노동 시간을 이 법정 노동 시간과 거의 같게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노동 시간 40시간이고 소정 노동 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실제로 연장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은 그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 1시간도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시간을 벗어난 노동 시간은 뭐냐는 거예요. 자, 연장 노동 시간 12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연장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연장이 아니라 이건 그러면 이 12시간은 뭐냐? 이건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넘어선 이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조금 아까 본 이제 근로기준법 기존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데 자, 한 일주간의 노동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간 12시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연장이 아니라 초과가 되는 거죠. 초과. 이건 초과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 노동이 아니라 초과 노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장 노동 시간이 아니고 또 초과 노동 시간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52시간 노동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주 52시간 노동제가 아니라 주 12시간 초과 노동제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은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죠? 이것을 12시간으로 확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으로 딱 자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 노동 12시간 또는 뭐 12시간 초과 노동제라고 해야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계속 말하지만 이게 올바른 개념과 용어를 사용해야 모든 것들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주 52시간이라는 용어라든가 이 연장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 초과 노동과 12시간 초과 노동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정확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정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게 이게 정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게 정치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게 정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공자가 이 정자정야라고 했잖아요. 공자님이 이제 정자정야라고 했는데 뭐냐면 정치란 올바른 것 또는 이제 그 올바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 이 개념부터 올바르게 잡는 게 가장 이제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정리해 봅시다. 통상임금은 결국 받기로 한 급여 액수를 일하기로 한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이게 이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일하기로 한 시간은 소정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이게 노동 시간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그러니까 돈이 지급되는 그렇게 처리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정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시간 역시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통상임금은 이게 시간급 임금이 기초가 된다고 했으니까 통상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시간급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1급이나 주급 또는 이제 월급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으로 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1급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사례 문제로 풀어볼 텐데요. 여기 이제 머터리와 누덕도사가 있습니다. 머터리와 누덕도사 알죠? 머털도사. 머터리와 누덕도사가 있는데 실제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요.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터리가 노동자고 누덕도사님이 우리 사용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인 누덕도사가 이제 머터리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1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8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노동시간은 법정 노동시간과 같은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그러니까 소정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과 같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머터리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네, 계산하는 거 간단하죠. 계산은 머터리의 1급을 하루의 소정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래서 1급 8만 원을 하루 노동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머터리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만 원이 되죠. 자, 계산하는 거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죠. 네. 뭐 아직까지는 좀 쉬운 편이죠.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급인데요. 그래서 일주에 5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급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역시 이것도 계산을 해봅시다. 주급 50만 원을 일주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일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일주의 소정 노동시간과 일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자, 일주의 소정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해서 일주 40시간으로 아까 정했는데요. 문제는 이 노동시간은 아니지만 일주에 이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를 합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시간은 결국에 이 유급 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휴일에 대해서는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씩 일주 40시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휴일이 이틀이 생기는데, 자, 근로기준법은 유급 휴일을 일주 1회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 하루만 유급 휴일로 줄 수도 있고 또 뭐 이틀 모두 유급 휴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만 유급 휴일인 경우와 그 다음에 이틀 다 이제 유급 휴일인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머터리의 경우에는 유급 휴일이 뭐 일주일에 하루인지 아니면 이틀인지 참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 이제 둘 다 계산을 해보죠. 먼저 이제 유급 휴일이 하루인 경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유급 휴일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5일 일하고 하루 유급 휴일, 또 하루는 무급 휴일인 거죠. 그래서 하루 유급, 하루 무급인 경우, 이때는 자, 일주의 소정 노동 시간 40시간하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하루, 그래서 이제 하루 8시간 합산해서 48시간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주급 50만 원을 48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머터리의 시간급 임금이 이게 계산이 되는데요. 네, 이거 얼마 나오죠? 자, 이제 계산기로 빨리 이제 눌러서 계산을 해 봐야죠. 이거 직접 계산을 하면서 수업을 이제 들어봐야 이게 개념이 빨리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50만 원을 48시간으로 나누어 봅시다. 자, 얼마 나오죠? 자, 50만 원 나누기 48시간 하면 대략 1416원 하고 뭐 소수점 이하로 66666 뭐 이렇게 계속 나오죠. 자, 소수점 이하는 뭐 그냥 앞으로 이제 그냥 잘라버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머터리의 시간급 임금은 머터리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대략 1416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루는 유급, 하루는 무급인 경우고요. 그러면 이틀 모두, 그러니까 이틀 모두 유급 휴일인 경우인데, 자, 이럴 때는 일주의 소정 노동 시간 40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하루 8시간씩 이틀에서 16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 기준 시간수는 40 더하기 16 하니까 56시간이 되죠. 그러면 이 경우 머터리의 시간급 임금은 50만원 나누기 56시간. 예, 해봅시다. 50만원 나누기 56시간. 그러면 8,928원 571429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뒤에 잘라버리고 이제
뒤에 딱 잘라버리면 유급 휴일이 이틀인 경우에 머터리의 이 시간급 통상임금은 대략 8,928원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월급인 경우 좀 볼까요? 월급인 경우, 예, 누덕도사님이 이제 머터리한테 매월 300만 원씩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머터리의 이제 시간급 통상임금,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역시 그러니까 매달, 매월 받기로 한 월급 300만 원을 한 달 동안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누어야 할 텐데요. 뭐 월급의 경우 조금 복잡해지는 게 이게 한 달이 30일일 때도 있고요. 또 31일일 때도 있죠. 30일일 때, 뭐 31일일 때 있고, 이거 더군다나 이제 2월 달은 28일이거나 아니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처럼 29일이죠. 이게 또 이제 그 월에 그 날수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일주일 그 7일씩 해도 이게 7로 나눠도 딱 한 달이 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4, 7이 28하고 보통 30일이면 이틀이 더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에 이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정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좀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아예 이제 규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주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 이제 계산을 하면서 좀 따져봅시다. 그러면 유급 휴일이 일주에 하루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유급, 하루는 무급인 경우, 그래서 이제 일주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48시간인 경우, 이때는 48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뭐 1년은 52주죠. 그래서 이제 48시간 곱하기 52 나누기 12 하면 계산해 보세요. 48시간 곱하기 52 그리고 나누기 12 하면 208시간이 딱 나옵니다. 208시간. 그러면 이 경우 이제 머터리의 통상임금은 300만 원 나누기 208시간 해서 300만 원 나누기 208시간. 300만 원에서 208시간을 나누면 대략 14,423원 정도 그렇게 나오죠. 14,423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급 휴일이 이틀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자 56시간이니까 이 56시간에 52주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이때는 어떻죠? 233.3333333 시간이 나오는데요. 33만 시간이 나오죠. 대략 그러니까 대략 한 233시간이라고 뭐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머터리의 시간급 통상임금, 이때 시간급 통상임금은 300만 원 나누기 233시간 해서 그럼 300만 원을 233으로 나누면 대략 한 12,875원 정도 12,875원 정도가 됩니다. 자, 월급 형태부터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계산할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 사기업체의 노동자들에 관한 규정이고요. 참고로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 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 5일 근무, 그러니까 하루 그리고 이제 휴일은 하루 유급 휴일로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 휴일이 이제 하루만 유급인 거예요. 이틀을 쉬더라도. 그래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까 우리 계산했을 때는 208시간이 나왔는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209시간에 관한 근거 규정은요, 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이제 209시간에 관한 그 근거를 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역시 그러니까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지만, 그러니까 일요일은 공휴일로서 유급 휴일인데, 그러니까 토요일은
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그냥 근무가 없는 휴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무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토요일은 무급으로 하고요. 일주일에 나머지 6일, 그러니까 6일을 유급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로 계산할 때는 이게 209시간을 기초로 계산을 하고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이게 명문으로 209시간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에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연봉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연봉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그렇죠? 자, 누덕도사님이 이제 머터리한테 연봉으로 5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치고요. 그러면 머터리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얼마인가? 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내면 좀 이게 이제 좀 이상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연봉을 또 월급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10, 그러니까 5천만 원을 12로 나눈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월급을 또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거 있죠. 뭐 그런 방식에 의해서 다시 또 시간급 임금으로 이렇게 그 환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이제 두 단계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연봉에서 직접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 버리면 되지 왜 연봉을 월급으로 바꾸고 그 월급을 또 주급으로 바꾸고 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시간급 통상임금을 따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네, 연봉 5천만 원을 그냥 1년의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일주일에 그 유급휴일이 이틀인 경우, 그러니까 둘 다 그 유급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럼 유급휴일이 이틀이라는 얘기는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무급휴일이 하루도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무급휴일이 하루도 없고 모두 유급이라면, 그러니까 다 모두 유급인 거예요. 그러면 1년 중에 유급인 날은 며칠일까요? 자, 1년 중에 무급인 날은 며칠이고 또 유급인 날은 며칠이냐 라는 거죠. 당연히 자, 1년 중에 유급인 날은 365일이죠. 그리고 무급은 하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모두 다 유급 휴일이니까 그러니까 1년 365일이 모두 유급인 거예요. 그러면 하루 노동시간, 다시 말해서 하루의 유급시간이 8시간이니까 365일 곱하기 8시간 하면, 그죠? 1년에 유급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1년에 2920시간. 자, 계산해 봅시다. 365일 곱하기 8시간. 365일 곱하기 8시간. 그러면 1년에 몇 시간? 네, 2920시간이 이 유급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천만 원에서 지금 유급으로 계산된 이 2920시간을 그죠? 나누면요. 어떻게 되죠? 자, 5천만 원을 2920시간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네, 대략 17,123원 정도 나오죠. 자, 17,123원 뭐 이게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바로 머터리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죠? 이제 반대로 이제 일주일에 휴일은 그 하루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휴일이 하루는 유급, 하루는 무급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 일주일에 무급 휴일이 하루씩 꼭 껴 있으니까 그죠? 1년에 그럼 무급 휴일은 며칠이나 되죠? 자, 1년은 52주니까 1년은 52주입니다. 1년은 52주니까 365일에서 52일을 빼면 그죠? 365에서 52를 빼버리면 1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365일에서 52주를 빼고 여기에다가 8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365 마이너스 52 하고 8시간을 곱하면 2520시간이 되죠. 그래서 2520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2520시간이요. 자, 머터리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그럼 구해봅시다.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2520시간. 그래서 5천만 원 나누기 2520시간 하면 대략 얼마 나오죠? 대략
19,841원. 예, 19,841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연봉으로 계산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이 연봉으로 시간급 임금을 계산하는 걸 이 출석 인증 과제로 그 문제를 냈었는데 이게 쉽게 아주 좀 쉽게 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푸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하고 또 이제 아주 어려운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알려주느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알려주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아주 거의 한 2주 3주에 걸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 문제는 제가 이제 과제로 내지 않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이거 연봉으로 계산하는 거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통상임금 뭐라고 했죠? 받기로 한 급여 액수를 일하기로 한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뭐 주급부터 이제 유급 휴일 시간을 또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죠? 1급이나 뭐 시간급에는 유급 휴일이란 개념이 안 들어가는데 주급부터는 이제 유급 휴일 시간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고려를 해서 같이 계산을 하는 거죠. 또 시간급으로 바꿀 때 있죠. 뭐 1급을 시간급으로, 주급을 시간급으로, 월급을 시간급으로, 연봉을 시간급으로 이렇게 바꿀 때 이때는 그걸 직접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1급이면 1급에서 바로, 뭐 이제 월급이면 월급에서 바로, 그 다음에 시간급이면 시간급이 아니라 연봉이면 연봉에서 바로 이렇게 시간급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연봉을 월급으로 바꾸고 월급으로 바꾸면 12로 나누는 거예요. 12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 월급을 또 주급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주급으로 바꾸니까 이제 그냥 사주가 딱 안 떨어지잖아요. 사주가 딱 안 떨어지니까 4점 얼마 해가지고 이걸 또 소수점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또 바꾸고 그걸 또 이제 일주일에 뭐 6일이냐 뭐 7일이냐 해가지고 1급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또 8로 나누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지금 한 것처럼 시간급으로 그냥 환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통상임금의 이 개념적 징표라고 했는데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이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세 가지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이게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통상임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인 거죠. 그래서 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는요, 이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 뭐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그러면 이 정기성부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정기성인데요. 이게 통상임금이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건요. 그 임금이 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지급 방식이 그러니까 통상 월급제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게 정기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항목이라고 해서 뭐 곧바로 이 정기성을 부인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석 달에 한 번씩 주는 임금 항목이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이제 정기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음으로 이 일률성인데요. 이 일률성은 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그 기준을 이제 충족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일정한 뭐 조건이라든가 기준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 그 이제 판례 꼭 읽어보시고요. 판례를 참고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판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강의 안에 있는 판례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 안에 있는 판례들은 많이 자주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에 이 판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꼭 읽어봐야 합니다. 자, 이제 판례가 예를 들고 있는 게 이 가족수당인데, 모든 노동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정성인데요. 이 고정성은 그러니까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뭐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고정적인 임금은 뭐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노동 시간을 근무한 노동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뭐 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통상임금이요, 이렇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이렇게 이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판단하는 이 구체적인 이 판단 기준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이 근속 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 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 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 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 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판례는 이 근속 기간은 노동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 노동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일정한 근속 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노동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률성도 인정을 하고요. 또 이 고정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 형태가 월급제 형태를 취하고 있을 테니 당연히 정기성도 인정되겠죠. 자, 그래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요거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인데요. 이 경우에는 좀 상황을 나누어서 판단하고 있죠. 자, 먼저 근무일마다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 액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면 거기에 대해 지급될 어떤 일정한 액수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정한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인데요. 예컨대 일주일에 3일 이상을 근무해야 어떤 수당이 지급된다면 그 수당은 이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근무를 하면 얼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라고 이게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로 확정된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당이 7만 원이고요. 일주일에 3일 이상을 근무를 하면 추가로 일주에 5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제 75, 그렇죠. 7 곱하기 5에서 35. 그러니까 35만 원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35만 원을 받고 여기에 추가해서 5만 원에서 40만 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 휴일로 준다면 여기에 7만 원 더 더해서 47만 원. 47만 원이 주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7호 35 노동의 대가로서 7호 35에서 35만 원 받고 지금 말한 3일 이상 근무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5만 원에서 40만 원 마지막으로 예, 그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 휴일이라고 했을 때 하루치 일당에서 7만 원 더해서 47만 원이 주급이 되죠. 그럼 이 중에 5만 원은 3일 이상을 근무를 해야 비로소 추가로 지급되는 거니까 아직 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5만 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일 7만 원, 이거 하루에 7만 원씩 주는 건 이건 3일 이상을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일을 하면 지급되기로 이제 확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1일 7만 원은 이게 통상임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특정 시점에 좀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금은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특정한 시점에 재직하지 않으면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정한 시점에 재직하고 있으면 뭐 그 전에 근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고 지급을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정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특정한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참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통상 임금에 이게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특정한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이런 거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네, 이제 특수한 기술이나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인데요. 이게 특수한 기술이나 경력을 갖추었는지 이게 이제 미리 확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특수한 기술, 뭐 경력 이런 건 거의 그러니까 미리 이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미리 확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임금 역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고정적인 임금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근무 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인데요. 이 노동자의 근무 실적을 평가를 해서 이 실적을 기준으로 뭐 지급 여부라든가 아니면 지급 액수가 결정되는 임금 이런 건 당연히 고정성이 인정되지가 않죠. 하지만 이게 이제 최하 등급으로 평가되더라도 뭐 일정한 액수가 지급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최저 한도, 그 최저 액수의 임금은 그거는 이제 고정적인 임금으로 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한 노동자에게만 뭐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런데 이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노동자에게도 최소 3만 원의 수당을 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성과를 달성한 사람은 20만 원,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3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3만 원은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안에 3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가 다 받게 되는 이 3만 원은 이 성과를 달성했느냐 아니냐 뭐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거니까 이건 고정적인 임금이고, 그러니까 이게 통상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전년도의 근무 실적으로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에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올해 2021년 뭐 임금 지급 여부라든가 아니면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요. 올해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급 여부라든가 지급 액수가 그냥 확정돼 버리는 거잖아요. 작년에 너는 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좋아.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올해 성과급으로 뭐 이제 600%를 더 주겠어.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급하는 거라든가 액수가 딱
그 비율이 고정돼 버리잖아요. 확정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근무 실적에 연동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통상 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사례들, 요거 이제 판례에 나오는 사례들은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게 이제 노사가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노사 합의를 해서 어떠한 임금 항목을 이 통상 임금에 넣기로 하거나 또는 통상 임금에서 빼기로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이 노동 조건은 이게 최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노동 조건을 정한 이 노동계약은 당연히 이게 무효가 되죠. 그래서 통상임금은 이러한 노동 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도구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뭐 통상임금의 의미라든가 범위를 단체 협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이 정한 건데 법이 더 위에 더 상위법인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하위법에서 뭐 맘대로 바꾸고 그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임금 항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면 뭐 이러한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합의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로. 그럼 통상임금에 넣자. 이게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건 통상임금으로 합시다. 라고 합의하는 건 어떨까요? 자,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넣기로 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게 합의를 해서 이게 통상임금이다라고 합의를 하면 이게 통상임금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기보다는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단체 협약으로 정하면, 그죠? 단체 협약으로 딱 정했으니까 그 임금 지급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임금 지급이 확정되니까 자연스럽게 고정적인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에서 그 합의의 효력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통상임금이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단체 협약으로 정하게 되니까 이 단체 협약으로 정했으니까 이게 임금 지급이 확정돼 버리고 확정적으로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고정적인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했느냐 아니냐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합의의 효력에 의해서 통상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임금 지급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임금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다음 수업은요. 다음 주제는 평균임금입니다.